구루지예프의 길. P.D. 우스펜스키 지음. 별이 반짝이는 어느 날 밤, 툭 터진 곳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라. 당신의 머리 위 저 수백만의 세상들을 쳐다보라. 아마 거기에는 당신과 비슷하거나 어쩌면 당신보다 더 뛰어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무변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늘의 모래라고 부를 수조차 없다. 이 우주는 부서져 사라질 것이고 당신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이 원하는 건 단순히 미친 짓이 아닌가? 이 모든 세상 앞에서 당신의 목적과 희망은 무엇인지, 이를 성취할 당신의 의향과 수단은 무엇인지, 당신에게 요구되어질지도 모를 것들과 그에 대한 당신의 각오는 무엇인지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멀고도 험한 여행이 당신 앞에 있고 당신은 이상하고도 알려져 있지 않은 곳으로 떠나려 하고 있다. 길은 끝없이 멀다. 필요한 것 모두를 가지고 길을 나서야 한다. 구루지예프, 진리의 희미한 모습. 1장.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잠재된 가능성이 모두 다 실현되어 조화로운 인간으로 탈바꿈된 완성된 존재가 되고 나서야 무엇인가를 소망할 수 있으며, 소망하고 나서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I am, I wish, I can. 나는 이집트, 실론, 인도를 오랫동안 두루 여행하고 1914년 11월 러시아로 돌아왔다. 때는 1차 세계대전 초였다. 내가 콜롬보에 있을 때 전쟁이 발발했는데 영국을 거쳐 러시아로 돌아왔다. 여행을 시작하면서 페테르부르크를 떠날 때 초자연적인 것을 찾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초자연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웠으나 나에게 이 단어는 매우 확실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내가 오래전에 결론을 내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순덩어리의 미로에서 탈출하려면 지금까지 알려져 왔거나 우리들이 사용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혹은 잊혀진 길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이미 나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서 이 거짓된 실제의 얇은 막 너머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무엇이 우리를 분리시켜 놓고 있는 다른 실제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초자연적이라는 건 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제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미지의 길은 동양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왜 동양에서란 말인가? 이유는 알기 어려웠다. 이러한 나의 생각에는 낭만적인 그 무엇이 있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유럽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나의 절대적인 확신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런던에서 3, 4주일간 머무르는 동안 내가 찾아 헤매어 알게 된 것들에 대해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이 모두 다 혼란스럽게 느껴졌는데 그건
전쟁의 광풍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내 뜻과는 달리 가끔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대기 중이나 대화, 신문들에 가득 차 있던 오만 가지 감정의 흐름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내가 러시아로 돌아와 떠날 때 가졌던 생각들을 또다시 느끼게 되자 그동안 찾아 헤맸던 것들과 그것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명백한 모순덩어리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전쟁이란 우리가 살아가며 통상 부닥치게 되는 재난 한복판에서도 살고 일해야 하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의문들에 대해 그 해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갑작스럽고도 끔찍한 재난 중의 하나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쟁, 유럽에서 일어난 세계대전은 내가 믿고 싶지 않았던 가능성과 오랫동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 아래에서 하나의 사실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으며 전쟁이란 서둘러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어떤 곳으로도 인도하지 않는 인생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어쩔 수 없는 죽음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러시아와 아마도 유럽 전체에 틀림없이 일어날 것으로 보였으나 아직 임박하지 않은 결정적인 재앙이 닥칠 때까진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 나에게 개인적인 영향을 미칠 순 없었다. 물론 그때 닥쳐오고 있었던 재앙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고 여겼으며 우리가 장차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내적 외적인 와해와 파괴를 아직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다. 내가 동양, 특히 인도에서 받았던 나의 인상 모두를 종합하자면 떠날 때보다 돌아온 후에 내 문제가 더 어렵고 복잡해지게 된 듯이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와 동양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그들의 매력을 상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매력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모습을 덧붙여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유럽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그 무엇을 찾을 수 있겠다는 걸 똑똑하게 보았으며 내가 택한 방향이 바른 것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내가 이전에 상정할 수 있었던 것보다는 더 깊숙이 감추어져 있음을 확신했다. 여행을 떠날 때 나는 이미 어느 특정한 교단이나 여러 교단들을 찾게 되리라는 걸 알았는데 사실 오래전에 그러리라고 결론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일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어디엔가 틀림없이 존재하지만 우리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버린 참되고도 생생한 생각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것을 이해는 했으나 여행하는 동안 교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끊임없이 바뀌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더 단순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희미하고 어렴풋해지기도 했다. 교단에 대한 나의 생각이 우화적인 성격을 상당히 많이 상실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되었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여행을 떠나면서 교단에는 아직도 환상적인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인정했다는 말이 너무 강한 단어가 아닌지 모르겠다.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교단과의 접촉 가능성, 즉 다른 차원에서의 접촉 가능성을 꿈꾸었다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해야겠다. 명백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어떤 교단과 처음 만나는 것조차도 초자연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예컨대 피타고라스 교단, 이집트 교단,
노틀담 성당을 건축했던 교단 등과 같이 먼 옛날에 존재했던 교단과의 접촉 가능성을 상상했다. 이러한 교단을 접촉하는 데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장애물이 사라져야 한다고 여겼다. 교단이라는 생각 자체가 환상적이었으며 이 생각과 관련하여 나에게 이것보다 더 환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이러한 나의 생각들과 인도에서 교단들을 찾아보려는 나의 시도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었다. 바로 인도에서야말로 나중에 영속적인 것이 되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간섭들로부터도 독립적인 것이 될 교단과의 접촉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들로부터 받은 인상으로 인해 돌아오는 항해 중에 교단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환상적인 생각은 버리게 되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교단은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단을 찾는 입장에서 본다면 선택도 필요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교단들이 존재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내가 들었거나 접촉할 수 있는 교단들이 내가 추구하는 교단이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확신하게 되었다. 이들 교단들은 솔직히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반만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확실히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교단들은 나를 사로잡지 못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추구하자면 러시아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교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교단들은 라마크리슈나의 제자들 또는 그 추종자들로 구성된 교단들처럼 금욕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약간은 감정적으로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교단과 관련된 좋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다. 보통 요가 수행자 교단이라고 불리는 다른 교단들과 무아지경 상태를 추구하는 것에 기초하는 교단들은 내가 보기에는 죽은 자들과 교감하는 심령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나는 그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이루었다고 하는 것들은 자기 기만이거나 정통 신비주의, 즉 러시아의 사원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정통 신비주의에서 아름다움 또는 매력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었다. 다른 형태의 교단들도 있었는데 접촉할 수 없었고 다만 들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이들 교단들에서는 아주 많은 것을 약속했지만 요구하는 것 또한 매우 많았다. 그것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유럽에 돌아갈 생각을 포기하고 인도에 머물면서 나의 생각이나 목적, 계획을 접어두고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길을 따라갈 필요가 있었다. 나는 이러한 교단들에 대해 많은 흥미를 느꼈다. 이들 교단들과 접촉해왔던 사람들과 나에게 그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달랐다. 그러나 여전히 좀 더 합리적인 교단이 존재해야 할 것 같았고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와 동시에 교단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초자연적, 신비주의적, 요가 수행자 교단 등의 여러 이름이 있겠지만 이들은 마땅히 다른 종류의 학교들, 예컨대 미술학교나 무용학교, 의학학교들처럼 이 땅 위에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른 차원 위에 교단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단지 허약함의 표시일 뿐이며 참된 탐구가 아닌 꿈을 꾸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다. 나는 이때 이러한 꿈이야말로 초자연적인 것을 찾아가는 길 위에 놓인 주요한 장애물 중의 하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인도로 가는 길에 여행을 더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 등 동양의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여행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러나 여행 계획은 어떤 것도 구체화되지 못한 채 계획으로만 끝나고 말았다. 런던으로부터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거쳐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다. 페테르부르크는 이미 페트로그라드로 이름이 바뀌어 있었고 온갖 소문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애국주의적인 분위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이후 나는 곧장 모스크바로 갔고 그곳에서 인도에 있을 때부터 기사를 송고했던 신문사에서 편집 일을 시작했다. 나는 모스크바에서 약 6주간 머물렀는데 이때 나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과 연관된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다. 어느 날 신문사에서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술사들의 투쟁이라는 발레의 줄거리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내 생각으로는 아마 모스크바의 소리에 실려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발레는 어떤 인도 사람의 작품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발레는 인도에서 공연된 것이며 무슬림의 여러 가지 신기와 성스러운 춤 등을 포함하여 동양의 주술을 완벽하게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었다. 지나치게 자신의 참 표현이 싫었지만 발레의 시나리오를 쓰는 인도 작가들이 모스크바에는 드물었기 때문에 그 기사를 오려서 실제 인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여행객들은 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발레에 모두 있을 것이라고 부기해 내 신문에 붙여 넣었다.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문사를 그만두었으며 페테르부르크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1915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나의 인도 여행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강의 제목은 초자연적인 것을 찾아서와 죽음의 재반 문제였다. 나는 인도 여행에 대한 책을 한 권 쓸 계획이었는데 이 강의 내용은 그 책의 서문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 강의에서 나는 인도에서는 초자연적인 것이 찾아져야 할 곳에서 찾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 모든 통상적인 방법은 소용없다는 점, 비밀스러운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것은 틀림없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사람들이 숨겨진 진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거나 접근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지나치게 되는 많은 일들로 미루어 알 수 있었다고 덧붙여 이야기했다. 교단들이 다시 마음속에 떠올랐다. 전쟁 중이었음에도 내 강의는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다. 페테르부르크 시의회 알렉산드로브스키 홀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1000명 이상이 수강했다. 편지도 많이 받았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초자연적인 것을 찾는다는 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짓과 거짓 속에서의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활절 이후에 나는 이 강의를 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갔다. 강의 중에 만난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음악가였고 다른 한 사람은 조각가였다. 이들이 곧바로 나에게 모스크바에 어떤 모임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모임은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탐구나 실험을 한다는 것이었고 코카소스 그리스인인 구루지예프가 지도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강의를 하기 3-4개월 전에 내가 우연히 보게 된 신문에서 언급한 발레 대본을 쓴 힌두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두 사람이 이 모임과 이 모임에서 있었던 자기들 나름대로 이상하다고 느꼈던 모든 일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별로 흥미가 없었다는 점을 고백해야겠다. 나는 이전에도 이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으며 이러한 것들에 대해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자신들의 방에서 갑자기 떠돌아다니는 눈들을 보게 된 여자들이 놀라서 이 거리 저 거리를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이 눈의 주인인 어떤 동양인의 집에 도착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 동양인의 면전에서 그가 자신들의 감정이나 생각, 바램 등을 모두 알고 그들을 꿰뚫어 보고 있음을 느끼고서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와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 순간 그들은 그 동양인이 멀리서도 그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게끔 한다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힘에 빠져들게 된다. 나는 이러한 류의 이야기들은 언제나 단순히 나쁜 소설 같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냈고 그 기적들로부터 기대되는 것을 정확히 꾸며냈다. 그것은 미신과 자기 암시, 불완전한 생각이 결합된 것이었으며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이야기들은 연관된 사람들이 어떻게든 돕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이전의 경험 때문에 내가 새로이 알게 된 사람 중 한 사람인 M이라는 사람이 나를 끈질기게 설득한 후에야 구루지 F를 만나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다. 구루지 F를 처음 만나고 나서 그와 그에 대한 나의 기대는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그때의 만남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번화한 거리는 아니었지만 시끌벅적한 거리에 있는 한 조그만 카페에 도착했다. 동양인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나이가 들어 보였고 검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쏘아보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그를 보고 무엇보다도 먼저 놀랐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있는 듯했고 그가 앉아있는 자리와 그 주변 분위기와는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때까지 내 머릿속은 동양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인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언젠가 만난 듯한 모자가 달린 긴 흰옷을 입었거나 황금색 터번을 한 인도의 왕이나 아랍의 족장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조그만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 카페는 갖가지의 다양한 거래인들과 거래 수수료를 받는 대리인들이 만나는 곳이었다. 그는 벨벳 깃이 달린 검은 오버코트를 입고 검은 중절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엉성하게 본 모습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불러일으키는 이상하고도 뜻밖이며 거의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인상을 주었는데 그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바 그가 아닌 것을 빤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말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을 눈치채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했기 때문에 황당했다. 그는 강한 코카서스 억양으로 러시아 말을 부정확하게 말했다. 철학적인 생각 말고는 우리가 어떠한 것이라도 떠올리기 쉬운 이 억양은 그에게서 받은 이러한 인상의 이상함이나 엉뚱함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인도와 신비주의, 요가 수행자 교단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구루지에프가 두루 여행했다는 걸 알았으며 내가 말로만 들었던 곳이나 매우 가고 싶어 했던 곳들도 가보았음을 알았다. 그는 나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난처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대답도 내가 청했던 것 이상으로 답변해 준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건 매우 주의 깊고 정확한 것이었다. M은 우리를 남겨두고 곧 자리를 떴다.
구르지에프는 모스크바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나는 완전하게 이해하진 못했다. 그의 말로 미루어 보면 그가 하고 있다는 일은 상당히 심리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화학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가 하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지만 나는 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남인도의 어떤 교단에 대해 들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어떤 브라만이 있었는데 그는 여러모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영국인에게 트라방코르에 있는 인체의 화학 구조를 연구하는 어느 교단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물질을 새롭게 하거나 또는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도덕적, 심리적 특성을 개조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와 매우 비슷한 듯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구르지예프가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다르게 이해하는 교단이 많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비슷하다는 것과 사용하는 개념이 비슷하다는 것조차도 결국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맙니다. 내가 매우 흥미를 느끼고 있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요가 수행자들이 어떤 상태를 유발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마약일 수도 있지 않나요? 나 자신이 이러한 방향으로 많은 실험을 한 바가 있는데 주술에 대해 내가 읽은 바에 따르면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교단에서 주술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마약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르지예프가 말했다. 많은 경우에 이 물질들은 당신이 마약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마약은 아주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연구를 위해 마약을 씁니다. 즉, 수련을 계속함으로써 나중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또는 그 가능성을 보다 잘 알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자신이 터득한 것이 이론적으로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그는 의식적으로 수련하게 되고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때때로 이 방법이 사람들이 흔히 스스로 의심하게 되는 가능성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확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화학작용이 이 방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각 기능에 사용하는 특별한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로 각 기능들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도 있고 깨어나게 하거나 잠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인간 기계와 방금 언급한 특별한 화학작용에 대한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교단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험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반드시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소망스럽지 못한 결과가 생길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지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이 교단들에서 사용하는 물질들은 당신이 이야기한 마약만이 아닙니다. 비록 이 물질들 중 많은 부분이 아편이나 하시시 등과 같은 약으로 만들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실험을 행하는 교단 이외에도 이러한 물질이나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들을 사용하는 다른 교단들도 있는데 이들은 실험이나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을 기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시간 동안 사람을 아주 영리하게 만들거나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실험 후에 그가 죽거나 미쳐버리기도 하지만 이러한 점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단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교단에 대해 말할 땐 아주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했을 줄 압니다. 그들이 실제로는 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루지예프가 말하는 모든 것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의 이야기에서 내가 이전에 만나본 어떤 사람과도 다른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 몇 명이 모여있는 집으로 함께 가자고 청했다. 우리는 마차를 타고 소콜니키 쪽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구루지예프는 전쟁 때문에 그가 계획했던 일들이 상당히 어긋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의 제자들 중 상당수가 바로 전쟁에 징발되었으며 해외에서 주문한 아주 값비싼 도구와 실험 기구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가며 그가 빌린 아파트가 비싸다고 말했는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가고 있는 집을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또 모스크바에서 유명한, 즉 그의 표현에 의하면 교수들과 예술가들 같은 유명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묻자 한 사람도 이름을 대진 않았다. 내가 묻는 건 내가 모스크바 토박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모스크바에서 신문사 일을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라는 나의 말에 구루지예프는 아무 대꾸가 없었다. 우리는 주립학교 건너편에 학교 교사들이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한 아파트 중 비어있는 큰 아파트로 갔다. 이 아파트는 예전에 붉은 연못 위에 지어져 있었다고 추측된다. 아파트에는 구루지예프의 제자들 몇 명이 있었다. 서너 명의 젊은 남자와 학교 여선생님처럼 보이는 2명의 여자였다. 나는 전에 이와 같은 아파트에 와본 일이 있었다. 주립학교 여선생님들에게는 가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에 가구가 없다는 점까지도 나의 생각을 뒷받침해 주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구루지예프를 쳐다보니 조금 이상해졌다. 그는 왜 이 아파트와 관련하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이야기했을까? 첫째, 이 아파트는 그의 것이 아니었고, 둘째, 임대료가 없었으며, 셋째, 비용이라고 해야 한 달에 10파운드 이상 들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구루지예프가 한 말이 너무 뻔한 과장이었으므로 당시에 나는 틀림없이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루지예프 제자들과 대화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기도 했다. 나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고자 했으나 이상하고도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를 써가면서 즉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구루지예프의 제자가 쓴 이야기의 첫 부분을 읽으라고 권했는데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은 당시에 모스크바에 없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들 중 한 명이 원고를 크게 읽기 시작했는데 구루지예프와의 만남과 그와의 교류를 기술하고 있었다. 저자가 나와 마찬가지로 지난 겨울에 모스크바의 소리에서 보았던 바로 그 주술사의 투쟁이라는 발레에 대한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서 더 주의 깊게 들었다. 더구나 저자는 구루지예프를 처음 만났을 때
구루지에프가 자기를 손바닥 위에 그대로 올려놓고 무게를 재었다가 다시 돌려놓았음을 확실하게 느꼈다고 쓰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나도 마찬가지로 느꼈으므로 매우 기뻤다. 진리의 희미한 모습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였는데 문학적 경험이 없는 사람이 쓴 것이 확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내가 이름을 짓는다든지 나 자신에게 정형화할 수는 없었으나 매우 흥미있는 어떤 이론 체계에 대한 암시를 포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주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예술에 대한 아주 이상하면서도 의외의 어떤 생각들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이 가상의 인물임을 알았으며 구루지예프의 생각들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2명의 구루지예프 제자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음을 알았다. 또한 이 이야기도 구루지예프 자신의 것임을 후에 들었다. 읽고 있던 1장이 끝났다. 구루지예프는 내내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그는 한쪽 다리를 포개고 소파에 앉아 커피를 따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때때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일종의 고양이 같은 품위와 확신에 차 있는 그의 움직임이 마음에 들었으며 비록 침묵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그 무엇이 있었다. 나는 그를 여기 모스크바 이 아파트에서가 아니라 내가 방금 돌아왔던 여행지 중에 어느 한 곳에서, 즉 카이로의 어떤 사원 뜰에서, 실론의 어느 폐허가 된 도시에서, 또는 탄조르, 트리키노폴리, 마두라 등지의 남인도 어느 사원에서 만났던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야기 읽기가 끝나자 잠깐 침묵이 흐른 뒤 구루지예프가 물었다. 자,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나는 재미있게 들었노라고 말했으며 내 생각으로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못한 것이 결점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이야기를 쓴 사람이 알게 된 어떤 원칙들이 그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주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었으나 원칙 자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의견이 없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내가 그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점을 놓쳤음을 지적하면서 나에게 따지기 시작했으나 구루지예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이론 체계가 무엇인지, 그것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지를 묻자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때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일한다 라고 말했으나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했다. 대체로 나와 구루지예프 제자 간의 대화는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으며 그들이 마치 미리 배운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것처럼 계산되고 일부러 꾸민 것 같은 무엇인가가 느껴졌다. 더군다나 제자들과 선생이 잘 연결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내가 잘 알고 있던 모스크바의 다소 가난한 지식인 중에 한 부류에 속했으며 이 지식인들로부터는 흥미있는 것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다. 초자연적인 것을 탐구해가는 도중에 그들을 만난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동시에 그들 모두는 아주 친절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들었던 이야기는 그들이 말했거나 그들과 연관된 것이 아닌 다른 것이었음이 분명했다. 내가 당신한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잠시 후 구루지예프가 말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신문에 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일반 대중에게 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이는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고 신문에 싣기에는 너무 깁니다. 신문기사는 줄로 계산한다는 걸 알죠? 이 이야기를 읽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신문기사로 계산하면 약 3,000줄에 해당합니다. 신문에 문예란이라고 불리는 난이 있는데 보통 문예란 한 난에 약 300줄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실으려면 10개의 난이 필요합니다. 모스크바에서 문예란을 연재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싣는 신문은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0주가 소요되는데 이는 하루 저녁 이야기거리에 불과합니다. 발행하려면 월간지밖에 없는데 지금 이에 적합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잡지사에서는 그들이 게재를 결정하기 전에 이야기 전체를 듣고자 할 것입니다. 구루지에프는 아무 말이 없었으며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구루지에프에게서 보통이 아닌 그 무엇을 느꼈다. 그리고 저녁 내내 이러한 인상은 강화되어 갔다. 그와 헤어지려고 할 때 그와 다시 만날 약속을 지체 없이 당장 하지 않으면 그와의 모든 연결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내가 페테르부르크로 떠나기 전에 그를 한 번 더 만날 수 없겠느냐고 묻자 그는 다음 날 같은 시간 같은 카페에 있겠노라고 말했다. 나는 젊은 사람들 중 한 명과 함께 방을 나왔다. 내 자신이 매우 이상함을 느꼈는데 그것은 잘 이해되지도 않는 긴 낭독과 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보통이 아닌 태도를 취하고 있는 구루지에프와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들 때문에 마치 학교나 또는 아주 이상한 속박에서 벗어난 듯이 웃고 고함 지르고 노래하고 싶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욕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인상들을 이 젊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으며 구루지에프와 그리고 약간은 지겹고 과장된 이야기에 대해 농담을 하고 싶었다. 내 친구에게 이러한 것을 모두 이야기하는 나 자신을 상상했지만 기쁘게도 바로 멈추었다. 그렇지만 이 젊은 사람은 가자마자 구루지에프 제자들에게 바로 전화하겠지. 그들은 모두 친구일 테니까. 나는 참으려고 노력했고 우리는 아주 조용히 역으로 가서 모스크바 시내로 향하는 전차를 탔다. 꽤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내가 머물고 있는 곳과 가까운 오코트니 나드에 도착했고 서로 조용히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그 다음 날부터 모스크바에 있었던 주간 내내 나는 날마다 구루지에프를 처음 만났던 그 카페로 가서 그를 만났다. 그는 내가 궁금해하던 것을 매우 많이 알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해 준 것 중에는 내가 인도에서 우연히 맞닥뜨렸던 것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서나 그 이후에도 아무도 나에게 설명해 주지 못한 것이었다. 그의 설명에서 나는 전문가의 확신과 사실을 매우 세밀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엿볼 수 있었다. 그의 설명은 논의 중인 사실들 뿐만 아니라 내가 관찰했거나 짐작하고 있던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으므로 내가 파악할 순 없었으나 이미 어떤 이론 체계가 있다는 걸 감지했다. 구루지에프 제자들과는 다시 만나지 않았다. 구루지에프는 동양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한두 번 했을 뿐 그 자신에 대해서는 말이 별로 없었다. 그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고 싶었으나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구루지에프가 모스크바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기를
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람들의 준비 상태와 역량에 따라 각자 서로 연관이 없고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두 모임을 지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각자 1년에 1,000루블의 수업료를 내고 있었으며 그들 나름대로의 일상적인 활동을 추구하면서 그와 더불어 수련하고 있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달리 생계수단이 없는 사람들에게 1년에 1,000루블은 꽤 큰 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구르지에프는 수련의 성격 때문에 많은 제자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별다른 방법이 없었노라고 대답했다. 또 그는 수련하는 것을 조직하기 위해 자신의 돈을 쓰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그는 이 말을 강조하면서 말했다. 그가 이끌고 있는 일은 자선적인 성격의 것이 아닐 뿐더러 그럴 수도 없고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아파트를 빌린다든지 실험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과 기타 수련에 필요한 수단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는 자신이 살펴보니 인생에서 약한 사람들이 수련하는데도 약하더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생각에는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르지에프가 말했다. 누구나 수련을 하자면 비용이 들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야 하거나 기타의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엉망으로 꼬여서 1,000루블이 놀라운 금액으로 여겨진다면 차라리 이 수련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누군가가 수련 중에 카이로나 다른 장소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통해 그가 우리와 함께 수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구르지에프는 계속 말했다. 더구나 그들에게 이로울 것이라는 확신조차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희생할 여유 시간이 나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전에 말했지만 시간을 비생산적으로 쓸 수도 없고 그렇게 쓰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내 시간을 아주 가치 있게 여깁니다. 또 한편 다음과 같은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구르지에프가 하는 말 모두가 마음에 들었다. 그가 하는 말에 감정의 찌꺼기가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등의 통상적인 이타주의적인 말들이 없는 점에 마음이 끌렸다. 다른 한편으로는 돈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나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게 만들려는 구르지에프의 태도가 뚜렷해서 놀라웠다.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면 그건 단순히 구르지에프가 그가 말한 대로 충분한 돈을 모금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었다. 내가 만나본 그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1년에 1,000루블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만약에 구르지에프가 동양에서 감추어진 지식의 명명백백한 흔적을 참으로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탐구했다면 이러한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 아닌가. 과학적인 탐구나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 고대 도시의 발굴이나 각종의 정교한 물리화학적인 실험이 필요한 탐구 활동에 돈이 드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점을 나에게 확신시키려는 건 아주 필요 없는 일이었다. 반면 만약 구르지에프가 나에게 그의 활동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더라면 나는 아마도 그를 위해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적정한 기반 위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액을 모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을
더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미 내 마음속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막연한 생각밖에 없었다. 구루지에프는 무엇이라고 확실한 말을 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한다면 나를 그의 제자로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당시 나는 내 쪽에서 주요한 장애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그때 내가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출판사와 몇 권의 책을 펴내기로 계약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모스크바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구루지에프는 가끔 페테르부르크에 간다며 곧 다시 갈 것을 약속하면서 가게 되면 알려주겠다고 했다. 내가 구루지에프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이 지도하고 있는 모임에 참가하게 되면 아주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배운 것에 대해 비밀을 지키도록 제자들에게 요구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러한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외관적으로는 당신의 가르침과 유사하게 보이는 수련을 하는 모임에 참가할 뻔한 적이 지금까지 2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는 대단한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 경우 모두 참가하게 되면 내가 거기서 배운 것에 대해 모두 비밀을 지키기로 동의하거나 약속해야 했습니다. 나는 2 경우 모두 거절했는데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나는 작가이며 완전히 자유롭기를 원했고 내가 무엇을 쓰고 쓰지 않을 것인지는 나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은 바에 대해 비밀을 지킬 걸 약속해야 한다면 시간이 지난 후 나중에는 내가 들은 것과 이와 관련되거나 관련이 없더라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구분하기가 아주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컨대 나는 아직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곧 시간과 공간이라든가 보다 높은 차원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내가 수년간 연구해온 과제들입니다. 그러한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당신의 가르침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는 데에는 저로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루지에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맹세 하에서 이야기한다면 한번 대화를 나누고는 무엇을 쓸 수 있고 무엇을 쓸 수 없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하고 구루지에프가 말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만 말할 것들이 있습니다. 비밀을 지킨다는 조건을 잠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물론 당신에게 배운 바를 곧장 쓰기 시작한다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비밀로 하기를 원하지 않고 당신의 가르침이 변질된 형태로 전달되지 않기만을 바란다면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수용할 수 있으며 당신의 가르침을 보다 잘 이해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아주 폭넓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실험을 시도하는 일단의 사람들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들 스스로 그 실험을 실행할 능력이 없으면 어떠한 실험에 대해서도 말하거나 기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똑같이 실험을 되풀이할 수 있을 때까지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 사이에 이러한 의문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구루지에프가 말했다. 당신의 모임에 가입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참가하는 사람은 그 모임과 당신에게 묶이게 됩니까? 달리 말해서 가입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그만두고 당신의 가르침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특정한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조건도 없습니다. 구루지에프가 말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출발점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점,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말을 강조했다. 즉, 인간이란 그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되어야 할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계약을 맺거나 의무를 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구속되는 일은 없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혹은 그가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의 의무도 전혀 없습니다. 원한다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엄청난 수련을 해야 합니다. 충분히 배웠다면 그때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수련이 마음에 드는지 여부를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수련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떠나도 됩니다. 그때까지는 자유입니다. 이후 머물게 되면 미래에 대해 결정하거나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한 가지 점을 생각해 봅시다. 물론 처음이 아니라 나중에 그가 배운 어떤 것에 대해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약속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이 그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한 사람이 약속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일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이 자기 부인에게 비밀을 이야기하거나 포도주를 마시면서 친구에게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가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그에게 질문하는 영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면에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놀라서 고함을 지르거나 아무 일이나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를 지울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과 우리는 심각하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밀을 지킬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고 존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은 이러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때때로 우리는 시험적으로 사람들과 잠정적인 조건을 맺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들은 곧바로 약속을 파기하게 되지만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심각한 비밀을 밝히지 않으므로 별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내 말은 무엇인가 우리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면 이 사람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기회를 잃게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관계 단절을 예상하지 못할지라도 비밀을 지키겠다는 조건을 어기게 되어 관계가 단절되면 그의 개인적인 친구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순 있습니다. 내가 구르지예프를 알게 된 첫 주에 그와 이야기하는 중에 다시 동양에 가고 싶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 동양에 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구르지예프에게 물었다. 휴식을 위해서 휴가차 가는 건 좋습니다만 당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가는 건 가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구르지예프가 말했다. 나는 그가 그와 함께 수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나 온갖 전통을 가지고 있는 현장에 있는 교단들에서 더 낫게 가르치지 않을까요? 내가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면서 구르지예프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까지 이해되지 않았다. 당신이 교단들을 찾게 되더라도 철학적인 교단들 외에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인도에는 철학적인 교단만이 존재합니다. 인도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인도에는 철학이 있었고 이집트에는 이론이 있었으며 오늘날의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투르케스탄에는 실천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그와 똑같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부분적으로는 오늘날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철학, 이론, 실천이라고 말하는 의미를 당신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교단들에 대해 말하자면 오로지 특별한 교단들만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단들은 없습니다. 모든 선생 혹은 구루는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천문학자도 있고 조각가도 있으며 음악가도 있습니다. 각 선생의 지도하에 있는 제자들은 모두 먼저 자신이 전공하는 주제에 대해 공부해야 하고 이어서 다른 주제들을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모두 공부하려면 1000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나는 혼자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특별한 주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모였을 때 우리가 찾은 것을 종합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동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구르지예프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수련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격리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듣게 된 사원에서 쓰는 이 격리라는 단어가 이상하고도 거북한 느낌을 주었다. 동시에 때때로 나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던짐으로써 나를 어떤 정해진 방향으로 생각하게 하려는 듯 구르지예프가 모종의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